자, 그러면 최근 3개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3개년을 보면서 예측을 좀 해보는 거죠. 어제 요즘에는요, 그 분야가 있어요. 미래과학인가? 이름이 그렇게 되든가? 그래서 미래 연구자들이 있어요. 예절로 치면 점성가들이죠, 뭐. 근데 요즘에 빅데이터도 활용을 해서 그 미래 예측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미래보고서라는 책을 읽기도 해요. 유엔에서 미래보고서 2045년에서 2050년까지의 미래보고서를 내기도 했어요. 한번 보셔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미래를 살아야 되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좀 살펴보면서 자신의 하고 싶은 분야도 고민해 볼 수 있죠. 거기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 프랑스 학자시던데 프랑스 계열들이 주로 자유로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남 시키는 대로만 할 거란 얘기죠. 자기가 자율적인 선택을 갖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해보고 대안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죽음 경제와 사는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죽음의 경제.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죽음의 경제로 갈 거라고 나오는데 예측을 하고 있대요. 그 죽음의 경제란 만들고 쓰고 딱 이 두 가지 일만 하는 것을 죽음의 경제라고 한대요. 만들고 쓰면 뭐 그래도 유지는 되겠네. 아니죠. 쓰레기가 쌓이죠. 계속 만들고 쓰기만 하니까. 그럼 뭘 해야 되는데? 만들고 쓰고 쉬고 만들고 쓰고 쉬고 이건가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경제, 중국 경제는 이렇게 그 사진이 우리나라 사진이 나오던데 밥을 먹을 때 막 밥을 그냥 소비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대해서. 그래서 컵밥 먹고 막 이렇게 앉아. 저도 오늘 들어오기 전에 막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요기를 하게 되는데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밥을 좀 길게 먹죠. 2-3시간 먹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오히려 뭔가 모임을 다 식사하면서 하잖아요. 식사 모임이 길어지기도 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거기에 다 이제 술이 들어가긴 하지만 아무튼 다 식사의 문화? 맨날 우리도 그러죠. 점심 약속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많은 어떤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의 교류, 정보 교환 그런 것들이 동반되는 것이 진정한 소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라고 하는 것도 그냥 에너지를 위해서만 하는 게 소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안심카츠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좀 그래도 다른 돈까츠보다도 비싸니까 가끔 제가 뭐 저한테 상을 주고 싶을 때 그걸 이제 전 맨날 혼밥을 하니까 다니면서 먹으니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열심히 이렇게 신나게 먹었는데 맛을 못 느꼈던 거예요. 나머지 하나 남겨놨는데 그제서야 딱 알았어요. 내가 이걸 먹고 있다는 걸. 이유는 제가 웹툰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밥을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뭔가 다른 걸 막 보고 있으니까 맛을 못 느끼고서 제가 이걸 되게 맛있게 먹었던 사람인데 맛이 정말 하나도 안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를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다 끄고 마지막 하나를 진짜 맛있게 먹었던 그 하나를 이게 이 맛이었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나던데 그러니까 저희가 먹을 때는 먹을 때 집중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음미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소비가 아니라는 거죠. 뭔 얘기 더 여기까지 가려고 그래? 그렇게 미래를 예측을 해봐야 되나요? 우리는 생물시험의 미래를 예측해보자. 아유 이거 한다면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도 돌아봐야 되고 현 상태도 봐야 되겠죠. 거기서 미래 예측하는 학자가 미래 예측이라는 한 분야가 나왔죠. 워렌 버핏처럼 주식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도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한 미래 예측하시는 분들이 오늘날에는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한다라고 해요.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쌀알도 던지고 뭐 이렇게 나뭇잎도 보고 동물의 내장기관도 보고 점성술가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지금은 빅데이터 같은 것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 3개년을 한번 보자고요. 연세는 2022학년도는 아까 알려드렸어요. 50문항 유지되고 있었고 출제 범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낮아질 수 있었다. 하지만 특징은 원어 활용이다. 보기가 모두 영어였고 간단한 문장이 출제되기도 했다. 진화, 생물의 다양성, 생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고 시사적 문제도 없었다는 거죠. 잠깐 더 가볼게요. 그런데 2021학년도엔 어땠냐면요. 48문항 좀 애매했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왜냐하면 점수 때문에. 이 학교가 점수를 주다 보면 이렇게 48문항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일반생물학 2, 3장에 되게 생화학이 많이 집중되기도 했고 pH 완충도 나왔고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코비드 바이러스가 나왔는데요. 코비드 바이러스는 일반 생물학 교과서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사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했죠. 백신도 나왔고요. 근데 백신이 RNA 백신이 나왔어요. RNA 백신이 이번에 최초로 활용이 됐던 거예요. 교과서에 없어요, 캠벨 책에. 연세대는 그런 걸 잘 내요, 가끔. 그래서 연세대 대비해서는 조금 더 심화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이해는 그렇게 출제되기도 했죠. 근데 작년엔 아니었다는 거죠. 작년엔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해는 제가 이거를 상으로 배정을 했겠죠. 상급으로. 상중하에서, 그죠?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해는 제가 한 90% 이상 맞추면 일단 1차 합격은 됐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오히려 이해에는 여기 1차 합격을 한 친구가 중대에서 1차를 떨어졌어요. 오히려 제가 그랬잖아요. 중대에서는 2개 이상 틀리면 떨어진다고. 거기가 더 막 신경이 곤두서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는 한두 개 이런 틀리는 건 괜찮았던, 왜냐면 골고루 난이도가 섞여 있으면 그래요. 그리고 역시 생태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2년 연속 출제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2020년도 50문항이었고요. 원래 제가 여기서 줄었다는 얘기는 이전에는요. 40문항, 그러니까 2019년도는요. 40문항 객관식, 10문항, 주관식 5개, 약수령, 짧게 설명하는 거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 그 약술. 그거 5개, 단답형 5개 이랬어요. 그러니까 총 10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2020학년도부터 얘가 5개로 줄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3년 가고 있는 거죠. 3년. 이렇게 객관식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객관식은 오지선다인데 가끔 이 학교는 사지선다, 오지선다 섞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당신들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정말 뭐냐면 물만, 이해가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9학년도까지는요. 물이 한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연세대가 이렇게 시험을 봤던 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2012학년을 기준으로 하신다면 연세대가 그때만 하더라도 연세대가 물을 냈어요. 처음에 어느 시험지나 다 물을 내요. 진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물을 안 내요. 물은 기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넘어가죠. 그러다가 갑자기 2020학년도에 물이 도배가 돼서 3문제가 나와요. 따다닥 물만 3개. 물만 3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이 기억한 걸 이렇게 쓰면서 아니 이게 맞아?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복기를 해주다 보면 연세대 문제가 50문항이 아니라 60문항이 될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한 문제에 대한 기억을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다 1번, 2번 다 기억을 하겠어. 그래서 혹시 설마 물이 3문제나 나왔겠어? 이게 혹시 여러분들의 기억이 약간 이렇게 중복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세문항으로 소개는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연이어서 지금 복귀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물이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나왔고, 그리고 2021학년도에도 물은 나왔고, 작년엔 물이 별로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물에서 주요 분야는 늘 돌고 돌아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저도 물을 기본 때하고 그러니까 기초 때는 잘 안 해요. 근데 기본 때하고 이제 심화 때는 사실 물을 빼기도 했었거든요. 기본 때만 하면. 요즘에 물을 하잖아. 그래서 다시 부활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상급 문제도 적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때 상급 문제가 되게 적었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생활적이만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난이도가 좀 체감 난이도가 낮았었거든요. 근데 2021학년도가 체감 난이도가 좀 있었죠? 그래도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있었죠? 2020학년도가 어땠다고요? 다시 낮아졌죠. 올해요? 올라가겠죠. 올해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슷하지 않아요? 봐요. 완전 집중. 그래도 얘는 좀 적었죠. 그죠? 그리고 얘는 비교적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유전자는 이때가 좀 적었고 분자생물학 파트가 조금 적었죠. 그러니까 2022학년도가 생각보다 주간시기에서만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동물생리학이 역시 적고요. 식물이 그냥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 2019학년도에 여기가 있었어요. 2019학년도는 이게 있었어요. 2019는. 근데 요즘 최근 3개년은 없네요. 네, 맞아요. 최근 3개년은 없어요. 하지만 올해는 모르죠. 그래서 기본 공부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많이 할 필요는 없고 딱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네. 그렇다고 또 생물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다는 아는데 생물의 다양성 중에서 세균, 바이러스 이쪽은 반드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게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분야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분야가 비슷하니까 올해는 오히려 2021학년도처럼 공부를 하는 게 방법이겠다. 그지? 그게 좀 예측이 좀 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이렇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색깔이 좀 맞췄어야 되는데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걸 여기 분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숫자로 나오는 걸 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수 있었던 거고요. 문항을 좀 보여드릴까요? 바로 작년 문제죠. 아, 왜 이러니? 계속 꼬였네? 2022학년도. 계속 제가 맨날 헷갈려요, 이런 거. 지금 2022학년도 분석하면서. 자, 생명체를 이루는 세 가지 도메인.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 분류의 최고 단위예요. 그러니까 생물 분류를 할 때 단위가 있어요. 가장 큰 단위인데요. 생물 분류의 가장 최소 단위를 종이라고 해요. 생물종. 생물을 구분하는 최소 단위.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묶어가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던 종속, 과목, 강문계 이죠. 킹덤. 바로 이 킹덤에 동물계가 있고 식물계가 있고 균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동물이다,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을 의미해요. 그리고 균계가 여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5 킹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원생생물계 그리고 원핵생물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 원핵생물계를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되면 진정세균계, 유박테리아라고 해서 진정세균계와 고세균계로 구분을 하면 6 킹덤, 6개가 되고 얘는 피타커라는 사람이 주장한 5개가 되죠. 이건 5개, 이건 6개 그래요. 그래서 5개 또는 6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물이 종으로 치면 1억이라니까 1억 종이나 있는데 그 1억 종들이 개로 묶으면 대여섯 개로 압축이 되는 거죠. 대여섯 개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더 큰 게 바로 영역이라고 하는 도메인이라고요. 영어로는 species, genus, family, order, class, phylum, kingdom, domain. 그래서 도메인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3영역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물을 크게 묶어서 공부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 이게 일단은 이건 뭐 매년 제가 한 가장 기본 문제이긴 해요. 이건 틀린 점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모두 영어로 나온다는 거죠. 그 3영역은 이와 같아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요게 두 개가 영역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진정세균 영역 그리고 고세균 영역 아케이아거든요. 고세균이. 그래서 유박테리아, 아케이아 그리고 진핵생물 영역 유캐리아. 그래서 박테리아가 여기서 유박테리아인데 유를 안 썼네? 유를 안 쓸 때도 있어요. 원래 진정세균은 유박테리아거든요. 유를 안 쓸 때도 있어요. 아케이아, 유캐리아. 답은 1번이에요. 플랜타, 펀자이, 아니멀. 원래 이게 아니말리아인데 학술적 이름으로 쓰면 그러니까 펀자이, 플랜타, 펀자이, 아니말리아가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건 킹덤 단위고요. 박테리아, 아케이아, 플랜타 틀렸고 박테리아, 유캐리아 그리고 아니말리아는 요거가 틀린 거. 여기는 프로티스타가 원생생물계, 원생생물. 얘는 원생생물계, 프로티스타. 예, 그리고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근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실 문제를 골라올 때 지금 기초 수업을 들은 걸 기준으로 해서 기초 수업을 들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만 살짝 보여드리려고 많은 것 중에 이렇게 골라온 거죠. 그래서 문제 보여드렸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것도 최근에 우리가 기초 수업 때 배웠는데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뭘로 삼는다고요? 주형으로. 그러니까 이때 핵심 용어가 주형인데요. DNA는 두 가닥이 있기 때문에 원래 DNA가 두 가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닥 중에 하나가 주형이면 하나는 비주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형인지 비주형인지 먼저 잘 봐야 돼요. 생물은 이렇게 비교 단위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비교를. 누구랑 비교를 하는지. 여기서 주형의 서열이 있고 그 다음에 DNA는 방향성이 있어요. 여기서 5, 3이라고 하는 5', 3'이라고 쓰는 건 탄소 번호예요. 그 DNA나 RNA 같은 핵산은 당, 인산, 골격이라고 해서 당하고 인산이 쭉 붙은 골격 구조가 있고 거기서 당, 오탄당인데요. 그 오탄당의 탄소 번호가 3번 탄소, 5번 탄소라는 뜻이죠. 그리고 5번 탄소에는 늘 인산이 붙어 있고 3번 탄소에는 OH 그룹이 붙어 있어요. 그랬을 때 주형 가닥의 서열이 O부터 시작해서 A, T, T 해서 이제 A로 끝나는데 RNA는
RNA 합성의 특징이 그러해요. RNA는 주형과 DNA 가닥에 상보서열, 상보서열을 합성해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글로 쓰고 서열에 그 리보누클레오타이드를 중합하죠. 이렇게 서술형을 쓸 때는 한번 중간에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 문장을 마무리하지. 이렇게 글로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전 해설을 다 써요. 여러분들도 다 쓰게 해요. 당연히.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해설을 집에 가서 복습하지 않아도 되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공부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거기서 이제 틀린 거를 더 한 번 더 보는 쪽으로. 자, 이게 원리고요. 이게 원리. 그리고 상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상보에는 사실 상보의 직접적인 이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상보 서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아데닌에 대해서는 일단 티민에 대해서는 아데닌, 티민에 대해서는 아데닌, 그리고 구아닌에 대해서는 사이토신, 사이토신에 대해서는 구아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데닌의 상보가 RNA에서는 유라실이죠. 아데닌에 대해서는. DNA에서는 티민이고요. 그런데 이 상보 서열에 숨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역평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역평행의 상보 서열이라고 하면 좋은데 이 역평행을 잘 안 써요. 그냥 상보라고 해요. 그런데 생물에서 핵산의 상호작용은 다 역평행이에요. 역평행이 뭔데? 5에 대해선 3, 3에 대해선 5 이렇게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답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답이 뭐야? 5번. 왜? 5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방향을 맞춰서 쓰셔야 되고 5라고 썼다면 UG로 가야 되고 5로 쓰면 UG 여기 있죠? 5로 쓰면 UG. 그러니까 얘는 T는 무조건 틀렸죠. RNA에는 티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리보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가 RNA다라는 거고 RNA는 염기로 티민이 없어요. 그래서 티민은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5로 시작하면 UG로 가고 3으로 시작하면 UA로 가야 돼요. 3으로 그러니까 5로 시작하면 UG니까 얘는 틀렸고 3으로 가면 UA야. UA여서 틀렸고 얘도 U에서 틀렸고 그래서 답이 5번이네요. 그럼 맞춰보죠. UG, CAAU 그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기초 수업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기초 수업만 해도 이번에요. 10문제 풀어서 10문제. 50개 중에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했던 한 해였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올해도 물론 기본이 나올 거예요. 기본에 충실해서 그럴 때는 실수 안 하도록 꼼꼼하게 풀어야죠. 근데 이게 또 오히려 아시죠? 항상 실수는 아는 문제에서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꼼꼼히 보질 않아요. 당연하지. 이러고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더라지 않고 주형을 되게 강조했어요. 이걸 비주형으로 제가 앞에 살짝 비만 써도 문제 답은 확 틀려요. 근데 당연히 뭐 그냥 주형이겠지. 이러고 풀다 보면 실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려면 꼭 뭐 집중해서 풀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문제가 어디서 장난할지 알아야 돼요. 함정은요. 알아야 피해요. 모르면 함정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문제에는 당연히 함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함정, 공식적인 함정이죠. 가장 대표가. 주형이랑 비주형이랑 말 바꾸는 거. 그런 거 배워야죠. 연세대 봤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6개 주관식이 나왔고 다양한 성향, 가로채우기 같은 거, 또 제시 후 소문항 질의에 답하는 용어 다 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성소 기간 다 써보세요. 이런 거. 생태학 분야까지 고루 출제하기도 했고요. 기존엔 세포학과 분자생물학만 나왔는데 또 동물생리학이 늘어나기도 했어요. 면역학 신경. 그전에는 안 그랬나요? 이건 잠시 후에. 예, 그래서 그전에 7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공엑스도 있었어요. 이때는. 공엑스. 재밌었어요. 예, 열문항이나.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6번이 열문항, 근데 7번도 열문항이었는데 7번은 가로넣기였고 여기는 공엑스였고 그래요. 그래서 공엑스 문제가 나왔죠. 그것도 되게 아이디어이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나왔던 거죠. 골고루. 그리고 면역 단독으로 출제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하고 효소는 세포 분야랑 연결해서 나왔고요. 2020학년도부터 그랬다고요.
핵심 용어 10개 쓰고, 이번엔 또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10개를 쓰고 이거를 뭐 해서 나열을 해라. 어떤 용어를 설명해라. 어떤 사건을 설명해라.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물질대사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아주 재밌었어요. 이번엔 5개였거든요. 이거 7번이었는데 7번이 5개가 나왔는데 전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문장 중에 틀린 문장을 찾아서 고쳐 쓰라는 거야. 대박이죠. 근데 이거는 이해만 나오고 재작년엔 안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은근히 까칠해요. 사실 이런 문제 내기가. 그래서 아마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잠시 요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 주제를 출제하기도 했다. 여기서 동물생리 안 나왔죠. 20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물생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7문제 정도를 출제할 때는 그냥 세포나 분자생물학 분야에서만 충분히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유전자 분야. 볼게요. 아니다. 여기는 그걸 뺐네. 이거요. 이거. 이건 일본어 20학년도 걸 가져왔어요. 제가 그게 좀 신기하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틀린 거 찾아쓰라고 했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안 나왔거든요. 재작년 거 한번 볼까요? 영양 효율은 자, 생태학이 나왔다는 거지. 여기서 틀린 거 딱 하나 찾는 거. 단어 하나야, 문장이나.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틀린 것을 찾고 이유를 쓰라. 그렇지. 이건 다시 한번 보라도 되는데요. 이유까지 써야 돼. 한 줄 정도. 이유를 쓰라는 건 딴 거 아니지. 맞게 고치면 되지. 맞게 고치는 거. 근데 맞게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어를 바꿔도 되고 동사를 바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안 나오나 싶긴 한데 볼까요? 영양효율은 한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 비율이다 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의 영양 단계가 뭐예요? 영양 단계는 이제 이게 생태학적 용어고요. 생태계는 생물과 무생물적 환경을 포함해서 생태계라고 하게 되고 여기서 생물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한 거예요. 다시 분류를 했는데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했죠? 그러니까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 그러니까 물질을 만드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광합성을 하면 생산자. 이 광합성이라는 화학 반응의 특징은요. 이산화탄소를 갖고 유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실 에너지도 저장되어 있죠. 생물도 역시 물질이 콜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물질에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저장한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한 광합성을 한 생물이 생산자이고 그 생산자로부터 유기물을 얻어서 살아가는 애들이 소비자예요.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가 있고 이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죠. 그들의 관계를 영양 단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분해자는 영양 단계가 없어요.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건데요. 영양 단계는 포함이 없죠. 생산자는 대부분 식물이고요. 그 식물을 먹고 사는 건 물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고요. 먹고 사는 건 1차 소비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가 있고 보통 3, 4차 소비자에서 끝나요. 영양 단계는 더 이상 계속 올라가진 못하죠. 이유는 연력학 제2법칙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생물은 생태학에도 연력학이라는 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연력학은 화학법칙인데 생물에서 갖다 써요. 생화학 분야에서. 여기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생산량, 그거를 총 1차 생산이라고 하고요. 얘가 총 1차 생산해서 자기가 쓰고 남는 걸 1차 소비자한테 줘요.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한테 주고 2차 소비자는 3차 소비자한테 넘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량이라고 해도 되고 생물량, 대부분 생물량도 되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에너지량이에요. 정확하게 에너지량. 그러니까 에너지량이 계속 넘어가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넘겨줄 때는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총 1차 생산은 자기가 호흡을 빼고 세포 호흡을 빼고 남는 걸 소비자한테 먹이 형태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계속 넘어가는데 그래서 자기가 받아요. 근데 얘가 지금 1000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 얘가 넘겨주는 게 100이라는 거죠. 100을 다시 또 얘가 세포호흡으로 쓰고 10을 넘겨주고 얘는 또 세포호흡으로 쓰고 1이 넘어간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얘는 결국은 다 열로 날아가죠. 세포호흡을 하면서 일부는 이제 열로 다 날아가는데 마지막엔 다 열로 날아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에너지 전환 효율은 대부분 10%예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랬을 때 생체량 피라미드는 대체로 영양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생체량,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에너지고요. 생체량도 대부분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기는 해요. 대부분. 하지만 이걸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하는데요. 즉 영양 단계의 생물을 에너지량으로 묘사한 것이 피라미드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해요. 그런데 생물량은 반드시 피라미드일 필요는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물량 피라미드는 이렇게 에너지 피라미드를 갖고 있는 걸 생태 균형 상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생태계 균형이 깨졌어 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피라미드가 깨진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물량은 반드시 피라미드일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 육지 이것도 제가 심지어는 기초 수업 때도 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초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라미드 양상을 보이고 숲 같은 경우는 팍팍 줄어요. 숲은. 그건 왜 그러냐면 초원은 다 많이 먹히죠. 풀은 거의 다 이제 동물한테 먹히는데 숲에 있는 건 나무잖아. 나무는 잎만 먹히지 줄기가 먹히진 않거든. 그래서 먹이 양이 조금 줄어요. 예.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플랑크톤이죠. 식물성 플랑크톤은 좀 상황이 달라져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즉 물이죠. 수계라고도 하는데 호수나 물이나 이러한 생태계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은 생물량은 동물성 플랑크톤보다 작게 이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얘는 생태계가 그럼 교란된 거냐?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 이유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여기서 무게라는 게 살아있는 거 갖고 무게를 재지 죽은 걸 어떻게 재?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것만 갖고 측정을 한 건데 얘는 굉장히 수명이 짧단 말이에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계속 살고 죽고를 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그중에 살아있는 것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적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보시면 보통 급격한 피라미드 양상을 보이는데 1차 생산자는 이건 중복이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체량은 1차 소비자인 동물성 생체량보다 월등히 크지 않아요. 이게 틀렸어요. 그 이유는 수명이 짧아서 지금 여기서 생물량이 현존량이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생물량은 오히려 동물성보다 1차 소비자, 동물성 플랑크톤인 1차 소비자보다 작아요. 이렇게 틀린 걸 찾고 고치는 거죠. 이런 문제예요. 물질대사에서도 나왔지만 생태계까지 나왔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기초 때 해요. 기초 때는 제가 전 분야를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기본 문제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보여드리고 이제 기본 때는 식물 생태 진화 분류를 못 해요. 주요 분야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 또 한번 봐주시는 거고요. 되게 재밌는 문제 유형이에요. 이런 문제 유형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5개를 모아서 시험 문제 내면 그게 어디선다지 뭐 솔직히 그죠? 어디선다는 틀린 걸 찾아서 번호를 쓰라는 거고 이건 틀린 걸 찾아서 옳은 문장으로 바꾸고 이유를 써라. 이유는 여기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수명이 짧기 때문이에요. 자, 학습 전략 볼게요. 딱 3가지예요. 딱 3가지. 생물 맞아요. 진짜 외울 거 많아요. 진짜 외울 게 많아서 이걸 잘 외워야 되는데 그런 외울 수 있는 건 뭐니 해도 반복 학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초도 하고 기본도 하고 심화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계속 반복하는데 그냥 반복하면 또 졸아 또. 그래서 소용돌이라 그래서 겹치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겹치긴 하지만 점점 넓어지죠. 그러니까 나오는 분야는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기초가 이게 심하고 근데 점점 영역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심화 때도 기초 수업 얘기를 안 하진 않지만 다 할 수는 없고요. 핵심만 짚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반복 학습을 하고 거기에 효율적 암기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사실은 모든 고시는 문제를 외워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문제를 많이 저는 좀 제공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문풀도 600문항, 그리고 단원별 문풀, 심화 단원별 문풀도 한 600에서 700문항, 한 6, 700문항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최근 5개년만 하더라도 연고하고 중2를 묶어서 제가 문제집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저는 이제 연대는 그걸 다 풀라고도 하는데 연고 대비반들은 중대 이대 것까지. 그러면 그것만 해도 또 500문항이 넘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1,500에서 2,000문항 정도 그렇게 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그 테스트 빼고도요. 그게 잘 외우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문제화 될 수 있는 게 효율적인 암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용어지만 이거 왜 있잖아. 왜 몸에 좋은데 어떻게 말로 설명하냐. 그런 비슷해요. 모든 게 문제를 만들어지진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외우는 것이 추천이다.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점수도 많이 제가 질문 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진짜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 그러니까 보통은 앞에 이제 우리가 필기 점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류 점수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라던가 혹은 전공 적합성이라던가 학점 점수화될 수 있는 건 학점이죠. 뭐 자기소개서는 약간 그걸 받쳐주는 거고요. 활동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맨 앞에 시험을 제일 잘 봐야 돼요. 이걸 제가 만점을 받았다. 내가 만점을 받았고 학점은 뭐 4.5 만점에 4.0을 넘으면 좋지만 설마 어렵죠? 예, 보통 4.5 만점이면 3.8 이상이면 95% 이상일걸요 아마. 그러면 3.8 이상이면 괜찮은 편이고 3.6대가 조금 좀 아쉬운 편이고 4점대 넘으면 정말 땡큐죠. 근데 일단 3.6 이상 뭐 이 정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점이다라고 하면 3.6, 3.2도 붙을 수 있어요. 만점이라면. 내가 필기시험이. 근데 필기시험이 만점이 아니라면 학점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점이 많을수록 잘 나오면 좋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필기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좀 틀릴 수 있으면 이걸로 보완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필기를 제일 잘 봐야지만.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득점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고득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수능이. 하나 틀리면 막 등급이 바뀌죠. 1등급, 2등급.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이과 쪽이라 학교에서 물리 쪽을 선택을 하면요. 전교 3등이 2등급이야. 전교 1, 2등이 1등급이야.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저도 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세계 3등까지 갈 수 있겠죠. 전교라고 했죠. 뭐 한 선택하는 학생이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이런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수능은 더하죠 뭐. 수능은 하나 틀면 뭐 만점이면 물리 같은 경우 만점이면 1등급이고 하나 틀리면 2등급이라며.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히들 변별력을 갖추는 문제를 너무 작게 만들어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골고루 문항을 배열을 해야 되거든요. 50% 일단 50% 나오게 하는 게 맞아요. 평균이 50이 나오는 게 맞는 시험이죠. 평균이 70이 나오는 건 저는 시험을 잘못 냈다고 봐요. 평균은 50이 나와야죠. 그래야지만 실력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려운 거 쉬운 거 그러니까 50%는 평이한 거 중급이 반 그다음 중급이 30% 상위권이 20% 이렇게 나와야 돼. 원래 5, 3, 2로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수능 같은 경우는 생물로 얘기하자면 20문제 중에 17문항은 10초, 30초 안에 풀어야지. 30초 안에. 똑딱똑딱 풀고 나머지 3개 킬러 문제 매달리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뭐 안타깝게도 아무튼 현실이 그렇고 편입도 그래요. 편입도. 그래서 편입도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그 실수를 안 하려면 연습.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문제를 풀게 하는 건 연습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흔히들 옆 동네 비교를 참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옆 동네 시험이란 저는 국내의 모든 생물 문제를 다 풀어요. 수능. 이게 단계별 얘기하자면 이제 수능 문제가 있죠. 그런데다가 저는 과학 논술도 하죠. 과학 논술은 뭐 출제자이기 때문에 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잘 알아요. 교과서를 보고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다 출제를 해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하고 대성 논술 제가 출제위원인데요. 그래서 그거 해마다 몇 개씩 내고는 있는데 앞에만 잠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논술 보죠. 논술도 보고 그 다음 단계가 피트 생물학과 2학년생이 보죠. 우리 전공편입은 피트랑 비슷하기는 해요. 그리고 하반기에 피트 준비했던 친구들도 많이 오기도 해요. 하지만 피트 시험과 달라요. 여기는. 왜 다른지 여기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4학년 졸업생이 보는 게 미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의편 시험이죠. 우리 의편입이 따로 있기는 해요. 그리고 실제 의편은 미트 시험을 공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전공편입은 PT를 감안하는 게 맞아요. 그들의 문제를 보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 풀어드려요. 거기서 중요한 문제는 다 가져와서 풀어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물 전공자가 보는 임용고시라는 중등 임용고시가 있어요. 선생님들 뽑는 시험. 그래서 임용고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도 가끔 있대요. 예, 저는 공무원 시험도 다 봤었죠. 그러니까 다 봐요, 제가 문제지를.
다 보면 공식 시험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문제가 공개되는 거. 미트, 피트 공개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물 전공 편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피트 문제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봐야 돼요. 예, 저도 중요한 거 풀어드리지만 일단 저는 선생님 문제 더 풀고 싶어요. 이러면 저 그런 거 더 풀려고 그래. 예. 뭐 솔직히 여기서 편입 문제집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죠? 그리고 수능도 공식화되어 있고 수능, 피트, 미트, 그리고 임용고시 문제 보세요. 다 생물시험지에 그림이 있어요. 생물은 다 그림이 있고 뭐 그게 그래프단 실험이었다면 실험 과정이단 아니면 해부학적 그림이단 다 그림이 있죠. 그리고 밑에 문제가 딸린단 말이야, 그지? 예, 우린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나마 연세대가 몇 번 문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진짜 그림은 캠벨에서 가져가요. 이렇게. 그리고 중앙대가 그림이 좀 있어요. 중앙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림이 좀 있는데 모든 문제에 그림이 있지는 않아요. 그게 편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편입을 아까 할 때도 설명을 말로 쓰는 이유. 시험 문제가 말로 나오니까요. 말로 자기가 써봐야 그 말의 어려움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써보고 나면 막상 내가 아는 걸 말로 쓰면 은근히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게 느껴질 거야. 그걸 남이 다 알아듣게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 우리가 하면 아이고 풀어 우리가. 알아. 선생님 마음을 알아. 이거 내고 싶었죠? 그리고 답을 찾아. 그게 편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편입은 문제랑 통해야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사실 생각하기도 여기서 어버버 하는데도 알아들어야 돼요. 막 이렇게. 딸내미가 한동안 이제 편도가 너무 커가지고 결국 편도 비대라 너무 힘들어서 결국 제거 수술을 했는데 이 친구 한동안 말을 못해서 어버버 하는데 남동생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못 알아듣고. 그래서 뭐지? 막 이러긴 했는데 알아들어야 돼요, 저희가.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하는 방법은 다양한 문제를 풀이를 하는 게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 학교 뭐 연세대만 풀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뭐 나중에 중대2대 친구들은 또 그걸 요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당연히 또 중대2대 문제집을 제가 만들기도 했지만 연구 문제도 보라고 해요. 그래야지만 서로 아니 내는 건 다 비슷해요. 내는 건 원하는 건 다 비슷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대가 제일 어려워요. 연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대 문제는 30문제인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진짜 풀고 나면 영혼이 날아가서 나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잘 붙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이대는 화학을 안 봐요. 그런데 이제 화학을 좀 자신이 없지만 공부를 좀 슬렁슬렁은 좀 그렇고 화학은 했지만 좀 자신도 없고 이러니까 고대를 본 친구들이 이제 여학생들은 보통 이대도 많이 보는데 두 군데 더블로 붙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만큼 이대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이제 도움이 되겠죠. 풀면 남학생들도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다 비슷해요. 다만 좀 어려워요, 거기가.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통해야 원하는 게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그 생태 문제도요. 딱 읽다 보면 느낌이 딱 와요, 저는. 벌써 바로 딱 나와요. 워낙 많이 나왔어요. 이게 식물성 플랑크톤이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생물량은 피라미드가 아니어도 된다의 대표적인 예제가 물의 생태계예요. 물의 생태계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생물량 피라미드가 아니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게 나온 거야. 이상한 게 나온 게 아니야. 알아봤어. 읽으면서 느낌이 왔어. 집중하고 이게 나오겠는데 이게 있죠. 그런 게 필요해요. 그건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옆 동네 문제 풀어드린다고요. 하지만 피트나 미트 문제가 다 미트는 의편에 피트는 전공 편입에 다 도입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림이 별로 많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건 이와 같아요. 짧은 문제. 그게 힌트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도 좋아요. 제가 중요한 건 같이 풀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본 문제 지금 맨 앞에 있는 건 다 미피트 문제거든요. 그리고 최근 거는 또 한번 특강돼서 막 풀어줘요, 제가. 작년 거나 재작년 거는 상당히 제가 사실은 그쪽도 한 10년 했어요, 다. 미피트도 제가 세팅도, 심지어는 세팅 멤버였기 때문에 세팅해서 그 시험 준비하고 문제집 만들고 다 했던 경우라서 다 푸는데 누구보다 빨리 기출풀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벌써 2022학년도 작년 거 다 풀이 올라갔어요. 저는 인강에 다 풀이 올려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편입한테 필요한 건 짧은 문제. 긴 문제 말고 길이가 짧은 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길이가 긴 건 자료 해석형이에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런 거라 그거보다는 저희는 짧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짧은 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건 도움을 받으시고 나머지 것까지는 하는 건 약간 덜 효율적이죠. 약간 머리 식히기 위해서 푸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는 단어도 더 많이 외우고 생물책을 더 많이 보는 거 두 가지를 계속 추천해요.
단어 외우셔야 돼요. 그게 어디 있게요? 캠벨 책의 제일 뒤에 글로서리에 있어요. 하지만 그 글로서리는 A, B, C, D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 단어 중에 뭐가 중요한지 알려면 제가 기본 수업이 복화라 그래서 책이 아예 버캐버러리로 되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요만하게 만든 이유가 뭔데요?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면서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1300단어예요. 생물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1300단어예요. 그 1300단어는 영어로도 알고 우리나라 말로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뭐 요령 아닌 요령이죠. 늘 들었던 얘기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최대한 좀 그래도 좀 실질적인 가이드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뭐 그런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 항상 자신을 칭찬하고 그리고 공부는 골고루 하고, 생물화학을 뭐 생물화학 영어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뭐 영어는 일단 제가 시간을 두고 떼라고 했고, 생물화학 공부할 때도 난 생물 잘하니까 화학 공부만 해야지. 보세요. 정확히 두세 달 후에 생물 성적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물이든 화학이든요, 접으면 공부는 잊어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생물화학을 공부하면 일주일 단위로 2개를 저는 항상 다 하기를 추천해요. 2과목 다 하셔야 돼요. 다 하는데 내가 생물이 자신 있으면 생물은 수업만 들어서 수업 시간에 날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못했던 화학에 집중한다라던가. 그게 방식이지 뭐 화학만 계속해서 내가 나중에 따라올 거야.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하루의 공부는 늘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로 마무리하세요. 그래야 기분 좋아서 내일 공부도 해. 그러니까 오늘 막 자극 준다고 그게 오해야. 우리의 뇌는 자극보단 칭찬을 훨씬 더 좋아해요. 자극을 주지 마시고 늘 내가 가장 잘하는 공부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 날도 신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